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낯선 땅 미국으로 입양을 떠났다가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그리던 고국 한국의 품에 안긴 40대 남성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하루라도 빨리 고향 땅을 받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지만 야속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했던 지난날이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뒤늦게나마 이곳의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던 제 핏줄, 헤어진 가족을 찾아 나서는 가슴 떨리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연 속에 제가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추리하고 상상하며 들어주신다면 이 시간이 더욱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의 시계바늘을 되돌려보면 정확히 9살이 되던 해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고사리 같은 여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낯설고 두려운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께서는 홀로 남겨진 저희 남매를 거두어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안에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거친 파도가 덮쳤던 것인지 어린 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를 보육원에 맡기셨고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빠야, 니캉네캉 여기서 사는 기가. 맞다 지수가. 원장님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라 하잖나.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평생 못 보는 기가. 우리를 낼름버리고 끝인 기가. 내도 모르겠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사정은 무신. 가시나 생겨서 세장가 가는 거 아이가. 가시나야. 뭔 말을 그렇게 하노? 우리를 버린 아버지인데 말을 좋게 해야 하나. 이 바보가. 7살.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여동생은 무척이나 야무지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이해해보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지숙이의 날선 한마디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미련인지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동생 덕분에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맞네. 이 오빠야가 바본갑다. 미안다. 됐다마. 오빠 니캉네캉 여기서 잘 버티고 살아보자. 그래. 누가 괴롭히면 버뜩 오빠한테 말해라. 저것들 우리 째려보는 거 보이나? 보육원 아이들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까 걱정이라도 되는지 아니면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인지 저희 남매를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따가운 시선이 싫었는지 지숙이는 주눅들기는커녕 보란듯이 손가락 2개를 펴고 눈을 찌를 듯한 신용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고마 때려봐라. 눈가리에 확 그냥 막. 고마해라. 첫인상을 좋게 남겨야 하지 않겠나? 모르는 소리. 초장에 확실히 잡아놔야 나중에 탈이 없다 아이가. 하여튼 가시나. 성질머리가 기똥차다.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의뢰 오빠인 제가 여동생을 지켜주는 것이 이치에 맞건만 당찬 지숙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이 작은 아이가 저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가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매는 겉보기에는 티격태격 다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은 우애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제일 먼저 여동생이 밤새 악몽 없이 잘 잤는지 확인했고 식사 시간에도 제 숟가락보다는 지숙이의 입으로 밥이 잘 들어가는지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숙이는 저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씩씩하게 보육원 생활에 녹아들었습니다. 저 역시 동생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이곳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굴러온 돌을 향한 아이들의 텃세와 시비는 끈질겼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벌어지곤 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샤워실에서 씻고 나오려던 찰나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지더니 저는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나를 민 거고. 야, 그 촌스러운 사투리 좀 쓰지 마. 듣기 징그러우니까. 성태, 네가 날 밀친 기가. 쓰라린 무릎을 감싸주며 고개를 들자 성태 옆에 있던 민재가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빌었다. 어쩔래? 야, 떽떽거리는 네 여동생이랑 조용히 좀 지내라. 니들 싸구려 사투리 들으면 온몸에 닭살이 돋거든? 우리가 언제 사투리를 썼노? 우리 남매는 표준말만 쓴다 카이. 그러고 사람을 이리 위험하게 밀어도 되나? 내 지금 다리에서 피난다, 이 갓나 자식들아. 아이, 시끄러워. 듣기 싫으니까 입 좀 다물게 해라. 민재야, 가서 저 자식 좀 밟아. 너 이만하면 되지 않아?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아니, 알았어. 가서 밟아줄게. 보육원 내 또래 아이들 중 대장 노릇을 하던 성태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민재가 주저하면서도 주먹을 쥐고 저에게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복도 저편에서 익숙하고 카랑카랑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마, 니들을 고추 떼라. 비겁하게 뒤에서 우리 오빠 밀치고 다친 사람을 발로 밟으려고 하나. 동작 그만할까? 니들 눈깔이 뱅그를 한 바퀴 돌게 꼬집어 죽구만. 저는 씩씩대며 달려오는 여동생을 보며 안도감에 젖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숙이는 빈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성태와 민재에게 잊지 못할 참교육을 선사해 주리라는 것을 저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단숨에 달려온 지숙이는 망설임 없이 민재의 양 가슴을 낚아채더니 젖먹던 힘까지 다해 비틀어버렸습니다. 아빠, 야! 우리 오빠야 건드린 벌이다. 눈에서 허벌나게 눈물이 쏟아지도록 꼬집어 죽구만. 살려줘. 지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성태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도 지창이를 계단에서 밀고 싶지 않았다고. 사내모 스마가 울고 자빠졌네. 그러다 고추 떨어진대. 민재가 울며불며 떨어져 나가자 여동생의 매서운 눈빛은 원흉인 성태를 향했습니다. 지숙이는 성난 들짐승처럼 성태에게 달려들어 귀를 꽉 깨물어버리고는 무릎으로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진 대장 성태 역시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야야야, 지숙아, 그만.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어디 머스마들이 비겁하게 뒤에서 사람을 공격하노? 니들은 남자의 자존심도 없나? 또 한 번 그랬다가는 니놈들 눈에서 피눈물 날 줄 알아라. 내 말 알겠나? 알겠어. 민재 오빠 니는? 알았어. 다신 절대로 안 그럴게. 꼴 보기 싫으니까 버뜩 꺼지라.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던 여동생은 그제야 표정을 풀고 다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야, 니는 니 한 몸도 건사를 못하나? 미안타. 오빠야가 싸움을 뭐해가. 지숙이니 전보단 싸움 실력이 억수로 늘었네. 멋지다 가시나야. 이 dum신아, 내가 수차례 말했었다 아이가. 괴롭히는 놈 있으면 젖꼭지를 꼬집든지 귀때기를 물어 뜯으라고. 그것도 안 통하면 거시기를 팍팍. 그래. 오늘 아주 잘 배웠다 가시나야. 오빠 좀 일으켜도. 동생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힘껏 일으켜 세우더니 마치 어미가 자식을 품듯 저를 꽉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오빠야, 가서 잠이나 자자. 나 자장가 불러도. 가시나? 아직도 올라가. 자장가 불러달라고 하게. 그럼 올라지. 내 7살이다, 7살. 맞나? 아까 싸우는 거 보니까 영락없는 아줌마인 줄 알았다. 오빠, 니 죽을래? 농담이다, 농담. 그날 밤 동생과 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친 보육원 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동생 지숙이의 매운 주먹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이듬해 계절이 바뀌어 제가 10살이 되고 여동생은 8살이 되어 나란히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매는 보육원에서 학교로 향하는 등굣길에도 항상 손을 꼭 잡았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물론 보육원 안에서도 잠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손을 놓으면 영영 잃어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보육원의 풍경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는데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는 뒷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계단에서 밀쳤던 성태와 민재도 떠났고 친해진 아이들이 하나둘씩 입양을 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한눈에 봐도 인품이 훌륭하고 다정해 보이는 부부가 보육원에 찾아와 제 여동생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며 지숙이와 깊은 유대감을 쌓았고 곧이어 원장님을 통해 입양 의사를 조심스럽게 비쳤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두 사람은 참으로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이곳을 떠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입양을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지숙이 니 그 예쁜 아줌마 따르고 싶지 않나? 그 아저씨도 훤칠하니 미남이다. 와, 내가 오빠 버리고 입양 떠나면 좋겠나? 이런 좋은 기회 왔으면 잡는 게 좋지 않겠나? 기회는 무신. 난 싫다. 지숙아,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니 여기서 20살 때까지 살고 그 이후에는 뭐 하면서 먹고 살 낀데? 양부모 밑에서 자라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밥도 주고 니 방도 따로 주고 나중에 대학도 보내주고 니 꿈도 키워줄 기다.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지 곰곰이 잘 생각해봐라. 내도 안다. 입양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 그런데 오빠랑 헤어져야 하잖아. 니 내 없이 혼자 살 수 있겠나? 동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생의 앞길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아유, 못 살겠노. 편지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가끔 얼굴도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들 말고 그 부부 따라가라. 니 그 말 진심이가? 응. 나쁜 세리. 아, 와 욕을 하노. 네 인생 쭉 필 곳을 찾아가라는데 오빠야가 시간 나면 네 보러 꼭 갈 거마. 제가 입이 닳도록 설득하기도 했고 여동생 역시 그 부부를 꽤 따르고 좋아했기에 결국 입양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야속하게도 이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눈물 젖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빠야, 니 내 잊으면 나한테 뒤진다. 아따마, 가는 마당에 말을 무섭게 하네. 알았다. 이 오빠야는 죽어도 니 잊지 않을 기다. 가서 아줌마 아저씨 말 잘 듣고 예쁨 받으면서 지내라. 도착하면 바로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오빠야, 다음 주에 놀러 올게. 내 매주 놀러 와서 오빠 네 얼굴 보고 갈 기다. 알았지? 그래, 알았다. 어서 가라 가시나야. 사람들 기다린다 가이. 오빠야, 사랑한대. 가시나, 닭살 도는 소리 하네. 그래, 나도 니 사랑한대. 아, 그리고 이거 받아라. 우리 둘 사진이 담긴 펜던트다. 이거 내가 달라고 해도 안 주더니 헤어지니까 주나. 참말로 고맙대. 잘 가라 가시나야. 저와 동생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곧 동생을 태운 자동차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자 저는 미친 듯이 그 뒤를 쫓아 달리며 목 놓아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걸려와 원장실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통화를 했고 얼마 뒤에는 삐뚤빼뚤 정성스레 쓴 편지까지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물었지만 동생이 살게 된 곳이 너무 멀어서인지 약속처럼 매주 찾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텅 빈 옆자리가 사무치게 서운하고 외로웠습니다. 동생 없는 계절이 몇 번 지나고 저에게도 운명처럼 저를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푸른 눈의 부부는 저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운명처럼 이끌렸는지 연신 사랑이 듬뿍 담긴 눈빛을 보내면서 다가왔습니다. 낯선 이국 땅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함께 온 통역사분을 통해 전해지는 그들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가 되어 제게 닿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다고, 저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지창아, 이분들이 네 꿈이 무엇인지 묻는구나.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저는 부자 되고 싶어요.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이요. 그래?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물어봐도 되겠니? 돈이 많아야 나중에 지 동생 데려와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기특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두 분이 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대. 꼭 너를 아들로 삼고 싶으시다고 하시는구나.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보육원에 남아 기약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 훌륭하게 성장한 뒤 떳떳한 성인이 되어 돌아와 동생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동생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수소문하여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네 가족이 이사를 간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생긴 것인지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제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랑하는 동생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도착한 미국은 모든 것이 거대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들판과 그림처럼 맑은 하늘. 그리고 마치 영화 속 궁전이라 불려도 손색 없을 만큼 으리으리한 저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움 속에서도 어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마저 버림받으면 갈 곳이 없다라는 공포가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영어를 악착같이 공부했고 양부모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 하나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들아, 성적표가 나왔구나. 이번에는 조금 실수를 했네.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노력해서 완벽하게 해올게요.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는 네가 행복하게 학교 다니는 게 더 중요해.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말려. 두 분은 살아있는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도 꾸지람보다는 격려를 해주셨고 늘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여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동생이 곁에 없다는 뼈아픈 사실만 제외하면 미국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동생을 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한국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동생이 사는 곳이 완전히 바뀐 탓인지 여전히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예전 보육원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원장님, 저 지창입니다. 혹시 지숙이네 양부모님이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네 마음은 안다만 그 아이도 이제 새 가정에 적응해서 잘 살고 있을 텐데 굳이 찾을 필요가 있겠니?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요. 이로써도 입양간 가정에 바뀐 주소까지는 알 방법이 없단다. 미안하다. 원장님의 냉정한 조언과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저는 그리움을 가슴 깊은 곳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향한 그리움을 동력 삼아 저는 미국 생활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미국의 네로라 하는 명문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기적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쉼없이 달렸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고 어느덧 제 나이도 40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를 입양하실 때 이미 연세가 지긋하셨던 양부모님은 제가 40살이 되자 어느덧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셨습니다. 분의 건강은 급격히 쇠약해지셨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 생활을 하신 지 1년여 만에 양부모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듯
일주일 간격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저를 지켜주던 거대한 2개의 기둥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과감히 그만두고 텅 빈 집에서 긴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잊고 살았던 핏줄, 여동생 지숙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만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렬하게 솟구쳤고 결국 저는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국에 도착하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낼 집을 마련하는 것과 유전자 센터를 찾아가 제 유전자를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지숙이가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더라도 과학의 힘을 빌린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고 야속하게도 유전자 센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동생은 저를 잊고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기에 굳이 가족을 찾으려 유전자를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실망감이 컸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동생을 찾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굳히며 한국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수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젊음을 바쳐 일하며 모아둔 자본금도 넉넉했고 무엇보다 현지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많았기에 수출업은 제게 안성맞춤인 옷과 같았습니다. 아이템이 정해지자 일사천리로 거래처를 확보했고 전자부품 제작 의뢰를 맡기며 사업은 순조롭게 닻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번화가를 걷던 중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찰나였지만 저는 단번에 그녀가 제 여동생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지숙이의 눈매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잃은 저는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헤이, 지숙아, 마이 시스터. 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혹시 어릴 때 네임이 지숙이 아니었나요? 보육원에 살았거나 입양된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없어요. 아우, 쏘리. 제가 사람을 mistake, 잘못 본 모양이네요. I'm sorry. 뭐야, 지금 이런 식으로 여자 꼬시는 거예요? 한국말 서툴게 연기하면서 잃어버린 여동생 찾는 척하면서 여자 꼬시는 거 맞죠? 네버,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릴 적 헤어진 my sister인 줄 알았어요. Looks like. 너무 닮아서. 저와 여동생은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잠시 자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땀을 뻘뻘 흘리며 사정을 설명하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간절한 눈빛을 보내자 날카롭던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너그럽게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저런, 세상에,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은 줄 아셨군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괜찮으시면 저기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저도 그쪽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동생을 닮은 듯한 그 여자는 다시 보니 참으로 매력이 넘치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늘에서 동생 대신 내려준 짝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저는 홀린 듯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그녀는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Thank you. 제 얘기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very good이네요. 사실 한국에 와서 많이 lonely, 외로웠거든요. 저런, 인상도 참 좋으시고 복도 참 많아 보이시는데 마음이 많이 외로웠군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스티븐 김이에요. 스티븐? 이름도 멋지네요. 그런데 스티븐, 지금 하늘의 기운이 꽉 막힌 것 같아요. 대운과 행운이 얼굴에 가득한데 조상님이 슬퍼하고 계셔서 가로막힌 거죠. What? My face만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보여요.
스티븐, 저랑 같이 가서 정성을 좀 들이면 돼요. 제사 지내러 가실래요? 제사요? 그게 뭐예요? What is 제사? 네. 그러니까 제사라는 의식을 지내고 나면 막힌 기운이 뻥 뚫려서 하시는 사업도 대박나고 잃어버린 여동생도 금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 여자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 저희를 주시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나 끼어들었습니다. 이 암체 같은 사이비 호겠구나. 어디서 선량한 사람한테 사기를 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교포를 꼬셔다가 돈 뜯어내려는 거지? 내가 다 듣고 있었어. 아줌마, 남의 일에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예요. 친구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친구는 무슨. 어이 교포 양반. 정신 차려요. 이 여자 사기꾼이야 사기꾼. 도를 아십니까? 들어봤지? 그거라고. What? 도를 아시니? 그게 뭡니까? What? 아우 시끄러워. 스티븐, 신경 쓰지 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요. 대화는 이만하면 됐으니 얼른 제사 지내러 가요. 가지마. 저거 따라가면 땡전 한 푼 안 남고 돈만 다 뜯긴다고. 저는 도를 하십니까? 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았기에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고함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 역시 여자분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여동생을 닮았던 그 미모의 여자는 저를 내팽개치고 도망치듯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여동생을 찾은 줄 알고 심장이 쿵쾅거렸다가 미모의 여성과 핑크빛 로맨스까지 꿈꿨는데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참으로 기괴하고 쓴맛이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 공식 홈페이지 배너에 헤어진 여동생을 찾습니다. 라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제 간절함이 소문이 나는지 얼마 뒤 자신이 바로 지숙이라며 회사로 직접 찾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기 오빠 맞죠? 나 지숙이야 지숙이. What? 지숙? 유아 지숙? 제 물음에 여자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나 어릴 때 입양됐고 오빠 잃어버렸었어. 내 이름이 김지숙인데 오빠가 찾는 사람도 지숙이잖아. 어릴 때 얼굴이 없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성형을 좀 많이 했거든.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 거야. 그래도 난 오빠 하나뿐인 여동생이 맞아. Wait. 잠시만요. How old are you?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 잠깐만, 지숙이가 몇 살이랬지? I'm, 34. 34살이야? 8살이야. 당신은 내 시스터가 아니야. No. 당신 누구야? 그게 입양되면서 양아버지가 호적에 생년월일 잘못 올린 거야. 행정착오로 4살 어리게 된 거지. 원래는 38살 맞아. It's okay? 나 맞아, 오빠. 여자의 변명은 청산유수였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었던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럼 사투리 써봐. 내 여동생이라면 사투리를 아주 걸쭉하게 쓸 줄 알아야 해. 사투리? 아따, 우리 오라버니 찾으니까 기분이 허벌나게 좋아요. 몸이 좋은 거. 탈락. You out. 나와 여동생은 부산 출신이야. 경상도란 말이다. 지금 그 전라도 사투리는 뭐지? 허벌나게? No, no. You 사기꾼. Get out. 나가라. 젠장. 자료조사할 때는 부산 출신이라고 안 나왔는데. 쪽팔려. 여자는 자신의 연기가 들통나자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욕설을 내뱉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제가 돈 많은 사업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뒤로도 스스로 지숙이라고 칭하며 찾아오는 여자들이 몇 명 더 있었지만 결과는 모두 참담했습니다. 다들 제 동생이 아니라 제 지갑을 노리고 온 가짜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저는 생산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예고 없이 거래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갑의 방문에 공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자신들에게 일감을 주는 오너이자 물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 눈에 들기 위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굽실거렸습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유독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제 앞을 막아서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혹시 어릴 때 어디서 살았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What? 그건 왜 묻습니까? My hometown이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오빠랑 인상이 너무 닮으셔서 저 오빠를 아주 어릴 때 잃어버렸거든요. Hey, look at me. 당신도 우리 회사 홈페이지 배너 보고 수작 부리는 거지? 대한민국의 사기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등만이 사기꾼! 저는 콧방귀를 끼며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최근 겪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게 된 탓이었습니다. 홈페이지요? 아니요. 저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 사기꾼 아니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팩트를 말해주자면 내 여동생은 너처럼 못생기지 않았다. So ugly. 내 여동생은 아주 예쁘단 말이다. 오케이? 치, 별꼴이야. 우리 공장에 일을 주는 사장이면 다야? 남의 얼굴을 보고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요? Shut up. 시끄럽다. 일이나 해라. 난 너희들에게 일감을 주는 오너다. 갑이라고 갑. 오너. 아이, 성격 한번 더럽게 까탈스럽게 구네. 아우 재수없어. 캐. You too. 너도 재수없다. 어디서 연기를 해? 이 구라쟁일, 라이어. 거래처 말단 여직원까지도 저를 호구로 보고 제 여동생인 척 접근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환멸을 느낀 저는 회사로 들어오자마자 홈페이지에 걸어두었던 동생 찾기 배너를 즉시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믿을 곳은 과학뿐이었습니다. 저는 헛된 희망을 품고 사람을 만나는 대신 유전자 센터에서 기적 같은 연락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유전자 등록을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센터에서는 내내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람을 사서 수소문을 해보기도 했지만 넓은 한국 땅에서 이름 하나 바꿨을지 모르는 사람을 찾는 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어려웠습니다. 한편 제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주문량이 폭주하여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했기에 저는 물량 소화가 가능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현장을 자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번 저에게 여동생이라며 접근했다가 욕을 했던 그 여직원을 공장에서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작업은 어떻습니까? 잘 돼갑니까? 네, 누구 덕에 야근에 철야까지 하고 있네요. 재수탱이 아저씨. What? 나더러 재수탱이 아저씨라고 한 겁니까? 한국말 잘 못한다면서 귀신같이 알아듣네. 재수없어. 에이, 말 조심해요. 그리고 야근시키는 건 내가 건의할게요. 그 일을 다른 공장에 나눠주든 할 테니까. 오케이? 저는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여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습니다. 이봐요. 그렇게 말하면 나만 곤란해지잖아요. 아, 대표라는 사람이 겁나 띨띨하네. 띨띨? 이 여자 참으로 안 되겠네. 내 여동생인 척 접근하더니 실패하니까 막말하는 거잖아. 아, 짜증나. 어이,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 등신 아저씨.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리 꺼져요. What? So rude. 억수로 못됐다. 내 살다 이런 여자 처음 본다. 나도 너 같은 남자 처음 보거든. 꺼져. Get out 하라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직원들이 철야까지 하며 혹사당한다는 사실은 오너로서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나오자마자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 곳에 몰려있던 일감을 다른 협력 공장들로 적절히 분산시켜 무리한 야근을 없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업은 제가 계획한 대로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긴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생산 공정을 점검하기 위해 다시금 공장들을 순회했습니다. 다른 곳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유독 한 곳, 바로 저에게 여동생인 적 접근했던 그 여자가 일하던 공장 사무실 앞에서 심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크를 하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공장장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야, 네가 불량 내서 까먹은 돈만 해도 네 달치 월급은 훌쩍 넘어. 그런데 감히 널 노동청에 신고를 해?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봐라. 네 월급 절대로 안 줘. 사장님, 저 석 달째 월급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오죽하면 신고를 했겠어요. 내가 이번 공정만 마무리되면 준다고 했지.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내 뒤통수를 쳐? 야, 차라리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괘씸해서 네 월급은 못 주겠다. 사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시끄러워. 뒤통수 맞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내줄 것 같냐? 닥치고 당장 내 사무실에서 꺼져. 사장님, 내가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밀린 월급만 주면 친구 취하고 다 해결되는 거니까 제발 월급 좀 주세요. 정 받고 싶으면 꿇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네? 사장님,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싫으면 관둬. 난 날 신고한 배신자한테는 절대로 돈 안 줄 거니까. 알았어요. 무릎 꿇을게요. 그럼 월급 주시는 거죠? 사무실 안에서 흘러나온 대화를 듣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철저한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1세기인 요즘 세상에도 이런 쌍팔년도 마인드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갑질까지 일삼는 악덕 공장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가 찼습니다. 헤이, 공장장.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What are you doing? 스티븐. 연락도 없이 언제 왔어요? 야, 미스기. 그만 나가봐. 헤이, 공장장. 딴소리 말고 저 여자분 밀린 월급 바로 줘라. 다른 직업들 월급도 전부 다. 아이고, 사장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요. 남의 공장 운영에 왜 간섭입니까? 노. 나는 내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굶는 건 못 본다. 지금 이 자리에서 월급을 이체해라. Right now. 당장. 아이씨. 미국 물 좀 먹었다고 말이 계속 짧네. 개자식이 물량을 반토막 내놓고 감히 나를 훈계해? What? 못된 놈아. 지금 뭐라는 거야? 당장 월급 내놔. 땀 흘려 일한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라고.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네. 야, 네가 준 일감 안 받아. 썩 꺼져, 이 자식아. 직원들 돈 주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가.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물러서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공장장이 씩씩거리며 달려들더니 두 손으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친 힘에 밀려 저는 뒷걸음질 쳤고 그는 저를 사무실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며 가파른 계단 난간에 세웠습니다. 자칫하면 굴러떨어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자식아, 내 공장에서 뭘 하든 넌 신경 끄라고 했지.
그리고 니 일 더러워서 그만할 거야. 내 말 알아들었으면 썩 꺼져. 확 굴려버리기 전에. 나 죽어도 못 간다. 직원들 그리고 저 여자 월급 주기 전에는 못 가. 네버. 그 순간 살깃뛴 눈에란 공장장이 저를 계단 밑으로 확 밀어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우당탕탕 쿵. 요란하고 둔탁한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몸은 허공을 가르지도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지도 않은 채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눈을 떠보니 계단 아래 처박혀 뒹굴고 있는 건 제가 아닌 공장장이었습니다. 쌍놈의 자식, 어디서 폭력이고? 무식하게 힘쓰면 다 이길 줄 알았나? 이 개자식아! 오마이갓, 아가씨가 밀어버렸어요? 지금 뭐 한다고 끼어들었노? 내 돈만 받으면 관둘락했는데 괜히 나서 갖고 일을 크게 만드냐고. 아니, 왜? 이 사투리는? 와, 내 사투리 이상하나? 당신 때문에 일만 더 어려워졌다 카이. 저놈이 돈을 안 주고 배짱 튕기면 못 받는다고. 아니, 지금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지숙이? 너 지숙이 맞지? 내 동생 지숙이가 바닥에 떨어진 건 뭐야? 그녀가 공장장을 밀칠 때 튕겨나가는지 낡은 은색 펜던트 하나가 제 발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주워 열어보니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저와 지숙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뭐라카노? 운디 자식은. 내 물건 내놔라. 지숙아, 내다. 네 오빠야다. 뭐고? 네가 내 오빠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네 같은 재수탱이가 내 오빠일 리가 없다. 지숙아, 나 맞다. 김지창. 그게 내 이름이다. 우리 부산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보육원에 우리 둘 다 버렸잖아. 네 기억 안 나나? 더 해봐라. 또 아는 게 뭐 있노? 그러니까 지숙이 네가. 결정적인 증거를 대하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고 저도 모르게 혀가 꼬이며 옛날 어릴 적 말투가 튀어나왔습니다. 네가 오빠한테 일려줬다 아이가.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젖꼭지를 꼬집든지 이빨로 귀때기를 물어뜯으라고 안 했나? 엄마야, 이거 웃지 않어? 잘 기억하네. 그럼 저 자식 웃잘낀데 이번에도 내가 오빠야 구해줘야 되나? 아니다. 이 오빠야가 공장장 놈을 반토막으로 씹어먹을 기다. 잠깐만 기다리래. 저는 펜던트를 손에 꽉 쥐고 성큼성큼 계단을 내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 있는 공장장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점잖은 스티븐 김은 사라지고 도끼 품은 김지창만 남았습니다. 뭐, 돈 줄 끼가 말 끼가? 이거 안 나? 닥치고 꺼지라고! 그래, 말로 해서는 안 듣네. 그럼 이 맛 좀 말해. 저는 멱살을 풀고 공장장의 두 젖꼭지를 정확하게 조준하여 양손으로 꽉 잡고 빨래를 짜듯 비틀어 꼬집었습니다. 사람 살려. 다시 묻는데 직원들 월급 줄 끼가 말 끼가? 역지영, 이건 뭐냐?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저는 젖꼭지를 꼬집은 채로 지숙이에게 배운 비기인 귀 물어뜯기를 시전했습니다. 공장장의 귀를 이빨로 꽉 물어버렸습니다. 내 젖꼭지! 내 귀! 이씨, 아파. 살려줘. 알았다. 돈 줄게. 입금할 테니까 제발 놔달라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라. 바로 입금해주면 젖꼭지 풀어줄 테니까. 이 썩을 자식아. 더럽게 아프네. 알았다고. 금해주면 될 거니요.
공장장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떨리는 손으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두드렸습니다. 곧 계단 위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여동생이 시크하게 말했습니다. 띵동, 입금됐다 카이. 오빠야, 볼일 끝났다. 그만 때려치우고 나가자. 맞나? 입금했으면 그만 가자. 어이 공장자, 일감은 이제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내 변호사한테 말해서 이 공장문 닫게 해줄기마. 각오해라. 알아들었나? 저 꼭지 좀 그만. 제발. 아 맞나? 아직 일하고 있었네. 하여튼 명심해라. 내 동생 심기를 불편하게 한 벌을 아주 크게 내릴 끼다. 마치수가 고마 가자. 저는 널브러진 공장장을 뒤로하고 여동생과 함께 당당하게 공장을 벗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핏줄 앞에서 저는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잘했지. 지수가 오빠가 억수로 보고 싶었다. 한번 안아보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감격에 겨워 다가가는데 여동생이 무표정한 얼굴로 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턱! 아유, 내 정강이. 다리 몸이 부러진 거 아이가? 지숙의 발길질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제가 다리를 부여잡고 깽깽이 발을 뛰자 지숙이는 씩씩거리며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마, 내가 오빠야 같아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말을 붙였디만 이 뭐라겠노? 네 동생이 내처럼 못생길 리가 없다고. 그러고 내보고 사기꾼이라 했지. 니가 내 오빠 맞나? 지수가, 그건 오해다. 나 동생 찾는 거를 알고 돈 좀 뜯어보려는 가시나들이 하도 많이 찾아와가 그런 기다. 다들 가짜였으니까 당연히 니도 그런 줄 알고 내가 큰 오해를 한 기라고. 나쁜 자스, 핑계는. 어릴 때 절대로 연락 끊기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는데 내 안 보고 싶드나? 당연히 보고 싶었다. 하루도 잊은 적 없다. 근데 나도 미국으로 입양 갔고 네가 내가 보낸 편지도 전화도 안 받는 걸 웃잖아.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아이가. 맞나? 아, 생각해보니까 그때 양부모님이랑 이사를 갔나 보네. 나도 보육원에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가. 오빠도 입양 가서 못 받은 모양이지. 서로의 상황을 맞춰보니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엇갈린 타이밍과 야속한 환경이 우리를 30년이나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자 미안함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 기가. 길이 어긋났었네. 아무튼 지수가 이제 다 만났다 아이가. 오빠 한번 안아둬. 그제야 지숙이는 경계를 풀고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고 제 가슴은 동생의 눈물로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내 오빠야가 얼마나 그리웠는 줄 아나?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하는 거 아이가? 바보 천지야. 맞다. 네 말이 100번 맞다. 지수가, 오빠야가 한심하고 무능해가 늦게 온 기다. 어릴 때부터 지숙이 니는 똑똑했어도 나는 미련한 놈 아니었나? 저는 아이처럼 우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문득 동생의 삶이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양부모님이랑 아직도 같이 지내나? 아니다. 내 중학교 때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다. 친척들도 나 몰라라 하고 그때 보육원으로 안 돌아가고 혼자 살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생이면 고작 15살이었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져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견뎌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 제 동생은
차가운 세상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찾아내지 못한 제가 사무치게 한심하게 느껴졌고 스스로에게 매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미안다. 오빠가 죽을 죄를 졌다. 혼자서 그 고생하게 두고 미안다 지수가. 오빠 니는 미국에서 살았나 보지.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버터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근데 한국에는 뭐하러 왔는데? 사업하러 왔나? 사업은 핑계고 네 찾으러 왔지. 내 하나뿐인 동생 지숙이 찾으러. 네 자식아 일찍도 왔네. 네 오늘 내 손에 뒤졌다. 그동안 못 본 세월만큼 다 갚아내라. 그래 지숙아. 오빠 욕 많이 하고 혼도 좀 내줘라. 맞아도 싸다. 대신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지. 당연하지. 도망가면 그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리 몽둥이로 확 분질러 볼기다. 야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가겠다. 저와 동생은 공장 앞 거리에서 남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10분 이상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회포를 풀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체온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한참 뒤 우리는 눈물을 닦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다시 만난 여동생과 회포를 풀며 식사도 하고 술잔도 기울인 후 저는 지숙이가 지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한 반지 앞방이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을 보고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뭐야, 지숙아. 설마 이런 반지하에서 지내고 있었나? 와, 형편 이리도 어려운 기가. 좀 힘들다. 내가 일찍 시집갔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혼자 사업을 좀 해봤는데 왕마 한 방에 시원하게 말아먹고 빚을 졌다 아이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 아이고 내 동생 어린 나이에 혼자서 이혼까지 하고 빚까지 지고 살았나. 한말로 딱하고 억장이 무너진다. 안 되겠다. 같이 짐이나 싸자. 버뜩 우리 집으로 이사가자 카이. 그래도 되나? 빚쟁이 동생인데. 우리 오빠야가 돌아오자마자 일에 큰 힘이 돼주네. 지수가 이제 내가 네 보호자다. 30년 못 해준 거 다 해줄 끼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하래. 고맙다. 참말로 고맙다 오빠야. 애도 고맙다. 지숙이니 어디 안 가고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줘서. 그렇게 저는 동생의 짐을 모두 챙겨 제가 마련한 넓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뒤 저는 곧바로 그 악질 공장장을 처단할 준비를 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간의 임금체불과 횡령 혐의를 낱낱이 조사했고 피의를 본 직원들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공장장은 막대한 벌금형과 함께 공장문을 닫게 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정의가 구현된 후 저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핏줄인 여동생을 제 회사의 오른팔로 지명했습니다. 오빠야, 내가 가방끈도 짧은데 이런 중책을 맡아 살 수 있겠나? 회사 말아먹으면 웃잖아. 실수해도 좋다. 그냥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라 생각해라. 니 깡따구면 충분하다. 아따, 우리 오빠야 상남자네. 막 실수해도 된다 이거가. 회사 돈 다 내 끼가. 돈이 들어가는 중대한 결정하기 전에는 나한테 꼭 필히 이야기를 먼저 해주면 고맙겠네. 제가 머리를 극적이며 한 발 물러서자 지숙이가 껄껄 웃으며 일 처리는 확실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빠 니는 장가 안 가나? 나이도 있는데. 마땅한 가시나가 없어서 못 가고 있다. 자만 임자 생기면 가야지. 니는? 내는 결혼은 2번 안 할 끼다. 그래도 지금 사귀는 애인은 있다. 오빠야 말대로
야, 못생기긴 했지만 매력이 터져서 인기는 많다 카이. 그때 못생겼다는 건 그냥 네가 아닌 줄 알고 한 헛소리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잊어라 가시나야. 내 뒷끝 억스러긴데 어쩌노? 두고두고 놀려먹을 기다. 괜찮다. 평생 놀려도 좋다. 그래도 내 동생이 옆에 있으니까 억수로 좋대. 이제 다시는 니를 잃어버리지 않을 기다. 내 심장을 걸고 약속할게. 어휴, 언제 이리 컸노? 우리 오빠야 완전 멋있다 카이. 여동생과 30년 만에 한 집에서 사는 것은 매일매일이 시트콤처럼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받는 기분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여동생은 남자친구를 바꿔가면서 활기차게 연애를 즐기고 있고, 저는 여동생이 소개해준 동생 친구와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혼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서로 마음이 잘 맞아 1, 2년 뒤에는 아마 행복한 웨딩마치를 올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영문도 모른 채 보육원에 남겨졌다가 머나먼 타국으로 입양되어 생이별을 해야 했던 우리 남매. 돌고 돌아 30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찾은 저의 슬프면서도 재밌는 사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선물했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후회 없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